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38번째 시간 함께 시작할 거고요. 서양사로서는 20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주제는요. 대공황과 전체주의 그리고 그에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사 내용 바로 들어갈 건데요. 대공황부터 볼 겁니다. 자, 대공황과 전체주의, 대공황의 발생이 있고요. 그 옆으로 해서 전체주의의 대두, 그리고 그 뒷장에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전쟁 과정부터 전후 처리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공황이라는 건 아마 익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 자, 1차 대전 이후에 과잉 생산,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소비해낼 시장의 구매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 시장이 축소되었다라고 하고요. 이것이 전개된 것은 이제 결정적으로 이것이 터진 것은 1929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날짜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날이 금요일이었대요. 그래서 10월 24일이 금요일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가 대폭락 이후에 한 10여 년간 경제 침체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 날짜 금요일이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검은 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향은요, 미국 경제에 크게 의존했던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으로 타격이 아주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국가들이 대응책을 폈겠죠.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 각국의 대응책이라고 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묶어놨고요. 그리고 전체주의의 대두라고 해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묶어놨는데 이들 역시도 각국의 대응책의 한 일환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성격이 좀 같은 비슷한 성격끼리 묶여 있다는 걸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당시의 대통령이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루스벨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익숙할 거예요. 뉴딜 정책, 뭔가 새롭게 거래 혹은 다룬다는 거겠죠.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요. 이제 1933년부터 쳤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경제학자였던 케인즈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것, 특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모토로 하는 그런 경제관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뉴딜 정책의 그 사례로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뭔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뭐 도움을 준다거나 혹은 통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미국은 달러 블록, 그러니까 달러, 자기네 화폐죠. 달러를 사용하는 그 나라들끼리 이렇게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블록 형성을 했고요.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서로 대립하던 양당이 이제 협치를 시작해서 뭐 맥도널드 거국 내각이라는 걸 조직했다고 하는데 거국은 뭐 거국적으로 뭘 합시다. 함께 다 같이 뭐 이런 할 때 그 거국 쓸 때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산업은 그 중요한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관세를 도입했다고 하고요. 국가 재정을 좀 삭감해서 좀 지출을 줄였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영국도 역시 자기네 화폐 식민지가 여기저기 있으니까요. 파운드 블록을 형성해서 여러분들 그 파운드가 영국의 화폐 단위죠. 지금도 그렇죠. EU에서 탈퇴한 이후에 영국 연방 결성하고 그리고 본국과 식민지 간의 경제 연결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양당이 협치를 시작했고요. 뭐 인민전선 내각이라는 게 조직됐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국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 경제가 좀 실시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프랑스는 프랑이라는 화폐 단위를 썼었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식민지를 연결해서 경제적 연결을 좀 긴밀하게 했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식민지와의 연결을 통해서 혹은 자국의 어떤 경제 정책을 좀 수정하면서 이 위기 상황,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갔다라고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이 이탈리아,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전체주의라는 것을 선택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게 되는데요. 자, 이탈리아부터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지금 선생님 배열을 한 거거든요.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대전 끝났을 때부터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증가, 즉 경제적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1차 대전은 1918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은 29년에 시작했으니까 무려 10여 년 전에 이미 이탈리아는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었다는 거죠. 사회 불안이 매우 고조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무솔리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무솔리니는요,
파시스트당이라는 것을 이끌면서 이 파시스트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일단 보시면 노동운동을 진압하고요. 사회주의자를 축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주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주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반대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22년에 로마로 바로 진군해서요.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을 장악할 때 이 무솔리니가 이끌었던 부대 이름이 검은 셔츠단입니다. 검은 셔츠단. 마치 그 예전에 가리발디가 붉은 셔츠단 얘기할 때랑 좀 비슷한 보이는데 어쨌든 검은 셔츠단입니다. 이거는 오늘 검은 게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신문 검열, 노동조합 해체, 뭐 파시스트당 이외 모든 정당을 해산했다 등등 그야말로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데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로부터 여러분들 1929년에 되면 라테란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거는 바티칸 교황이랑 로마 가톨릭 교황과 체결한 것입니다. 이 로마 문제라고 해서 각주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냥 이런 조약을 맺었다는 거.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의 제휴가 공고해졌다라고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여러분들 무솔리니가 대외 팽창을 하게 되는데 1930년대 중반에 뭐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등을 침략했죠. 특히 에티오피아는 예전에 여러분들 19세기 말에 그때 이제 메넬리크 2세가 아도와 전투에서 한번 이탈리아 밀어냈었잖아요. 그 이후에 무솔리니가 다시 한번 쳐들어왔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37년 되면은 이탈리아가 진즉에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자, 독일 얘기입니다. 독일은요, 대공황 일어나고 나서 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차 대전 패전했던 아주 극심한 패전 이후에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공황의 충격이 더욱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타격 이후에는 여러분들 독일 내에서 이 나치 세력이 확대되었다고 하고요. 32년 선거에서는 이 나치당이 선거에서 제1당, 제일 수가 많은 다수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듬해 이제 히틀러가요 총리에 취임합니다. 총리에 취임하고요. 그리고 바로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죠. 국제연맹 탈퇴하고요. 그리고 비밀경찰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게슈타포 아마 들어본 친구들 있을 겁니다. 게슈타포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게슈타포예요. 포. 게슈타포. 이거는 독일 국민의 좀 사생활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넘어가 보겠습니다. 34년. 자, 이듬해죠. 이듬해는 이제 총리에서 총통이 됩니다. 뭔가 좀 이름이 더 세 보이죠. 그쵸? 총통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화국의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유대주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반유대 정책이라고도 해요. 이 유대라는 건 유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자, 35년이 되면요. 이제 징병제를 도입하고요. 해서 군사력을 이제 팽창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는 평시에도 우리는 상비군 50만 명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뭐 의무병 제도도 폐지되고 뭐 군대 숫자도 대단히 축소되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깨트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막 팽창하는 겁니다. 독일과 영국 간에 해군 협정이 체결돼서요. 각 해군의 일정 비율만큼 전투함 보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독일 해군이 영해군의 일정 비율만큼 전투함 보유 가능. 즉 전투함 보유가 불가능했는데 이제 이 해군 협정으로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다른 말로 하면 독일의 재무장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년도에 완전히 깨졌던 그 독일이 재무장 선언을 하게 된 거죠. 36년 독일이 그 무장 상태에서 바로 다른 땅을 점령하는데 바로 라인란트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영구적으로 그 비무장지대로 하기로 했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시킨 거죠. 점령한 거죠. 자, 다음 일본 얘기 보겠습니다. 자, 군국주의가 대두하고 있었는데 군국주의는 전체주의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본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독일의 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모두 전체주의라고 통칭이 되는데요. 자, 일본은 군국주의, 즉 군사국가입니다. 나라 전체가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공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그곳에 바로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 즉 허수아빈 국가를 세우게 되죠. 거기에 황제가 이제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라고 하는 존재였고요. 자,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이 군부의 강경파가 32년 5월 15일 5.15 사건이라고 해서 쿠데타 일으킵니다. 그래서 군국주의가 더욱더 심화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막 비난을 쏟아내요. 만주국 사변 일어나고 만주국 수립하고 막 쿠데타 일어나서 막 군국주의 심화되고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일본도 국제연맹 탈퇴합니다.
그리고 나서 37년도에 여러분들 구중일 전쟁 도발했고요. 45년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특히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거의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참혹한 학살극을 벌이게 되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쟁 전 유럽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파냐 내전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그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좀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중에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그 세 개 나라가 반공 협정을 완성하게 돼요. 원래 이제 둘만 이었다가 뭐 누구 꼈다가 나중에 이합집산 하다가 결국 이 세 개 나라가 같이 반공 협정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 반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산주의를 방어한다는 뜻이겠죠. 공산주의를 방어한다는 겁니다. 즉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반대점이 있어요. 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요.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의 땅을 하나 요구하게 되는데 그 지방이 수데텐 지방입니다. 이 명칭들을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 라인란트 집어삼킨 거랑 그리고 오스트리아 병합하면서 수데텐 지방 요구한 거랑.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등이 독일의 요구를 인정해 줍니다. 그게 뮌헨 회담이었어요. 뮌헨 회담.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여러분들 독일이 여기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멈추질 않습니다. 수데텐 요구한 거 먹었죠.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나머지 지역도 모두 점령해 버립니다. 뮌헨 회담에서 인정해 줬는데 너 수데텐 가져가는 건 인정해 줬어. 그런데 독일이 그 나머지 땅까지 모두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독일이 그 틈을 타서 여러분들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인 거예요. 서로 침략하지 말자. 39년 8월 달에 이렇게 했고요. 이후에 여러분들 그 독일 입장에서 소련이 그 동쪽에 그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동쪽 전선은 동부 전선은 이제 터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만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침공했고요. 영국, 프랑스는 그제서야 독일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부터 이 타임라인을 좀 볼 건데요. 40년부터 45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년 보시면 독일이 이런 나라들을 침략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독일이요. 프랑스의 파리를 점령하면서 파리에는 비쉬라고 하는 그 괴뢰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약 한 4년 정도 이렇게 버텼다고 하는데 당시에 국가주석이 페탱이었다라고 하는 거냐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샤를 드골이라고 하죠. 이 드골이 영국의 망명 정부를 수립하고 항전을 지속하는데 그 활동을 레지스탕스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탈리아가요. 독일의 요청을 받고 이집트와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전선이 더 확대된 거죠. 자, 이듬해 갑니다. 자, 독일이요.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략합니다. 아까 39년 8월 달에 소련과 조약 맺었잖아요. 그거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침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만나가지고 이것을 발표하는 게 대서양 헌장이라는 겁니다. 대서양 헌장 여러분들 8월에 이게 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유엔이죠. 이거 국제연합 유엔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서양 헌장 여기 옆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틈에 여러분들 일본이요. 미국 하와이에 있던 그 진주만이라는 곳을 공격하게 됩니다. 진주만 영화도 있죠. 자, 이듬해 전세에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전에 보시면 그 독일, 뭐 이탈리아, 일본이 계속 공세예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세를 변화시킨 게 바로 42년도 되겠다라는 건데, 자,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 있고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완전히 대승 거두게 되고요. 물론 처절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됐는데 독일을 상대로 승리했죠.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한 6개월 전투했네요. 5, 6개월. 처참했겠죠. 자, 이듬해 되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가 진즉에 또 항복을 해나갑니다. 이탈리아 판단이 빨라요. 그래서 이탈리아 항복이 됐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카이로 회담 있죠. 43년에 카이로 회담에서 여러분들 미국, 영국, 중국 이 대표들이 모여서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 모여가지고 일본에 대한 연합군의 대응 그리고 전후 아시아 처리 문제를 협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의 독립을 최초로 보장하는 그런
언급이 되었다는 거라고 한번 기억하시면 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테헤란 회담이라고 있는데 이건 처음 들어본 친구 많을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소련입니다. 소자예요. 소련 할 때.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모여가지고 삼국 간의 협력과 전쟁 수행 의지 표명 뻔한 얘기죠. 그리고 뭐 이란의 독립, 주권, 영토 보존 약속 얘기 있고요. 그리고 뭔 얘기가 또 있냐면 여러분들 스탈린의 작전 제안과 처칠의 작전 이 둘 중에 뭘로 할까라고 하는데 하나는 북프랑스고요. 하나는 지중해 작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북프랑스 작전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44년 6월에 있었던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되겠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자,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있다가 파리 해방됐네요. 그리고 독일 본토로 진격하게 되었고요. 45년 가겠습니다. 45년은 여러분들 얄타 회담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얄타 회담에는 미국, 영국, 소련의 영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드디어 일본에게 이제 일본을 상대하는 그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소련이 베를린도 점령을 합니다. 베를린 점령하면서 독일이 5월 달에 항복을 했고요. 그리고 포츠담 회담이 있었죠. 카이알포 기억나시죠? 한국사 할 때 카이알포, 카이로, 얄타, 포츠담 기억나시죠? 또는 카이로, 포츠담 같은 경우는 회담 또는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회담한 나라랑 또 선언한 나라가 달라서 그래요. 자, 어쨌든 이 미국, 영국, 중국, 소련까지 같이 모여서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항복을 권고하고 그리고 전후 일본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회담은 누가 하냐면 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이 했고요. 선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이 했습니다. 자, 이후에 8월 6일이 되면요, 여러분들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요. 8월 9일에 여러분들 히로시마에 투하되죠. 그리고 15일 되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사이에 여러분들 대일 선전포고가 여러분들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가 있었다는 점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미쳤나봐요. 다시 여러분들 8월 6일에 여러분들 히로시마에 먼저 원자폭탄이 투하되고요. 그리고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하고 8월 9일에 여러분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일 뒤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요. 히로시마에 먼저 떨어졌다는 거 기억해 둘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전후 문제를 좀 볼게요. 전후 상황을 좀 볼 건데 국제연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그거입니다. UN이죠. 그래서 국제연합이 이제 결성이 되는데 그 기원이 어디 있느냐? 41년 8월에 아까 그 루즈벨트랑 처칠이 모여서 대서양 헌장이라는 거 제시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밑에 있는 거 하면서 그 내용에서 이제 착안을 한 건데요. 45년 6월에 샌프란시스코 회의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국제연합 헌장을 채택하고 10월 달에 바로 국제연합이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UN 평화유지군이라는 것이 설치가 됐어요.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왜 국제연맹 때는 뭔가 그 약속 같은 거, 국제적 약속을 좀 어기더라도 아무 그 군사적 제재 수단이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엔은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겠죠. 그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평화유지군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후 처리는요, 연합군과 그리고 패전국, 연합국 측을 이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쪽을 연합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패전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들 간에 개별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참전국 전체 회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조약만 체결됐고요. 전범의 처벌을 위해서 군사 재판을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그 재판이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독일에서 있었던 뉘른베르크 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있었던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 있습니다. 이 극동 국제 발음이 어렵네요. 아무튼 이 재판이요. 이게 동경 재판 또는 도쿄 재판이라고도 불립니다. 도쿄에서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독일은 동서로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져서요. 서독은 미영프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동독은 소련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수도인 베를린은요. 4개국이 공동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베를린이 저기 동독에 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동독에 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련의 관할권 안에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베를린 봉쇄 뭐 이런 사건들 나와요. 냉전 때. 자, 그리고 나서 또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강화회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예요. 다시 쓸게요. 강화회의를 51년에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고 그럼 그 전까지 어땠느냐? 미국이 군정을 실시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중립국화시키는 뭐 그런 결정들이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공황부터 해서 전체주의 들어서고 그리고 이후에 2차 대전 나가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이 지금 까먹은 게 있는데 이 전체주의로 칭해진 이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반공협정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요, 그 스스로들을 자신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추축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축이라는 것은 사물의 가장 기묘한 부분. 선생님 지금 사전을 찾고 있어요. 정치나 권력의 중심 뭐 이런 걸 의미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아무튼 그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들이라는 의미로 추축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은 이 연합국과 추축국의 대결이었다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